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광합성이 끝나고 이제 또 증상작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잎에서 일어나는 활동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광합성이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배울 게 바로 증산작용입니다. 자, 잎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면은, 자, 물의 이동과 증산작용. 자, 물이 이동하는 것과 증산작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기관이 바로 기공입니다. 그래서 기공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울 거고, 그 기공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공변세포거든요. 그래서 증산작용, 기공, 공변세포. 요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으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 성공할 거고요. 자, 학습 목표를 보실게요. 증산작용을 통해 식물에서 물이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이 증산작용이라는 것이 우리 식물에서 물이 이동하는 원천이 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이 중요한 거예요. 식물이 막 100년, 200년 된 나무들이 키가 엄청 크잖아요. 몇십 미터씩 되잖아요. 그 높은 곳까지 어떻게 땅 밑에 있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그 높은 곳까지 이동할 것인가. 굉장히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증산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작용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고 이번 시간 들어갈게요. 자, 광합성량은 무슨 세기? 빛의 세기, 그리고 뭐의 농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온도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 빛의 세기는 조금 더 중요하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었고, 자,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어떻다? 증가하다가, 자,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진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빛의 세기가 이쪽에 빛의 색이고, 잘 안 나오네. 이쪽이 빛의 색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광합성량이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프 잘 기억해 두시고, 또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아까와 같은 그런 그래프. 그 다음에 온도는 어땠어요? 온도는 적정 온도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강합성에 관여하는 효소가 변형이 일어나서 갑자기 강합성을 못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여기가 온도, 자 여기가 아이고 여기가 광합성량. 그래서 그래프는 자, 서서히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고 뚝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죠. 여기 온도가 대략 어떻게 40도씨 정도. 40도씨를 넘어서게 되면은 효소의 변형이 일어나서 광합성을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증산작용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들 샐러리 있죠? 우리 그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는 그 식물 중에 하나인데 이 샐러리 줄기를요. 붉은색 색소를 탄 물에 꽂아둬요. 하루 정도 꽂아두면은 그 물을 이제 줄기를 통해서 쭉 빨려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줄기를 잘라서 보면 이제 가로로 잘라서 보면은 이와 같이 줄기의 테두리를 따라서 이렇게 줄기의 테두리를 따라서 동글동글동글하게 빨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옆으로 세로로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뭘까? 물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물관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샐러리 줄기 단면에서 붉게 물든 부분이 생긴 까닭은 무엇일까 그랬어요. 무엇일까요? 물이 지나갔기 때문이죠. 자, 붉은색 색소를 탄 물이 꽂아두었던 샐러리에 줄기 단면에서 붉게 물든 부분이 생긴 것은 이 부분을 통해 색소를 탄 물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뭐가? 물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즉, 샐러리 줄기 단면에서 붉게 물든 부분은 물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따로 있고 그 통로는 바로 물관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자, 식물체 내에 무엇이 잎의 무엇을 통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 자, 요거 증산작용인데요. 증산작용 식물체 내에 뭐겠어요? 물이. 자,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상태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증산작용의 정의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식물체 안에 있는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 자, 개념은 확실히 잡아두고 가자. 자, 증산작용, 물이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현상. 자, 도움 영상 같이 보실게요. 최근 출시한 한 브랜드는 평소 소신대로 마치 숲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담은 가드닝 인테리어로 꾸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굳이 이런 건 뭐 이로운 점이 있다, 이로운 점이 없다, 이런 거 득실을 떠나서 자연과 함께 한다는 거는 인간이 결국 길게 가면 한 줌의 흙이 되는데 그 욕심 없이 하는 거죠. 뭐 이것 때문에 뭐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모든 전 사원들이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모든 숨을 쉬는 것이 이 나무들이 주는 산소로 먹고 사는데 뭐 참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나 뜻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좋아하는 식물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무 환경을 식물로 꾸몄을 경우 참여도와 주의력, 환경적 만족도가 높아져서 심리적 안정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는데요. 결과적으로 기존의 딱딱하고 사무적인 공간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15%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을 보내는 사무실에 놓인 식물은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실 같은 경우는 되게 먼지도 많고 한데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은 공기 이제 막 환경 같은 것도 괜찮고 또 이제 생각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식물을 보면은 정화도 되고 뭐 마음 안정도 되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식물의 이런 효과를 극대화해 사무실 공간의 2%를 식물로 꾸미는 그린 힐링 오피스가 많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실내에 식물을 두면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실험실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다른 하나에는 흔히 행운목이라 부르는 식물을 넣어뒀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식물이 주는 가습 효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2시간 후 식물을 넣어둔 실험실의 습도를 확인했는데요. 실험을 시작할 당시 실험실의 습도는 24%, 2시간이 지난 후 습도는 64%로 40%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개의 실험실에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봤는데요. 한 곳에는 식물 중 아이비를 넣어두고 다른 곳은 그냥 방치한 채 미세먼지가 얼마나 제거되는지 확인했습니다. (4시간) 후 실험에 이용한 아이비의 경우
1제곱미터의 연 면적당 총 미세먼지 제거량은 542 마이크로그램이었고 네프로네피스 503, 스킨답서스 477, 넉줄고사리 460 마이크로그램으로 모두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표면에 지금 미세한 입자들이 있습니다. 요게 표면에 흡착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요게 이제 기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기공의 크기가 여기에 한 20 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 이하. 여기 지금 작은 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기공을 통해서 흡수돼서 제거되는 게 있습니다. 실내 식물은 겨울철 고민인 건조한 실내, 미세먼지, 또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 제거에도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정서적으로 미치는 효능도 있습니다. 식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나 우리 향이나 색이나 녹색 이렇게 보는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뇌파라든지 이런 걸 찍어보면 안정화되고 스트레스가 제거되는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물을 기르고 또 그냥 바라만 보기만 해도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치유와 힐링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자, 우리 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어요. 식물은 우리 습도 조절도 굉장히 잘해주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많이 제거해 준다고 하고, 또 우리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분을 키우게 될 거죠.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 키우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서 이 순화에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실험 회복인데요. 식물의 증산작용이랑 관련된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실험입니다. 자, 실험을 통해서 잎의 증산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서 증산작용이 잎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준비물 보실게요. 봉선화. 여러분 어렸을 때 손톱에 물들이는 그 봉숭아라고 하는 거 있죠? 봉선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물, 시험관, 가위, 실험복, 식용유, 스포이트, 시험관 대, 보안경, 실험용 고무장갑 이렇게 필요하고요. 자, 주의할 점. 우리가 봉선화의 줄기를 칼로 잘라야 돼요. 그때 이제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하자. 자, 어떤 실험인지 실험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실험을 통해 잎의 증산작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봉선화, 크게 비슷한 봉선화 두 개가 있죠? 자, 줄기를 이렇게 비스듬히 예쁘게 잘라주고, 자, 이 줄기를 통해서 이제 물이 흡수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잎을 다 따요. 미안하지만 제거해 주시고,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자. 자, 이렇게 깨끗이 잎을 다 따고, 뭔가 잔인해 보이죠? 자, 물이 든 시험관에 이렇게 꽂아둬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냥 꽂아둬요. 그 다음에 여기 물 표면에서 물이 증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식용유를 떨어뜨려줘요. 이 봉선화에서 물이 흡수돼서 2% 증산작용이 되면 물의 양이 줄어들겠죠? 그 증산작용에 의한 효과만 보기 위해서 표면에서는 증발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면에 이렇게 식용유로 증발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고 시험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합니다.
자, 실험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잎이 달린 줄기를 넣은 시험관의 물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식물이 줄기를 통해 이동한 물이 잎을 통해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실험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크기가 비슷한 두 그루의 봉선화 줄기 아랫부분을 각각 자른 후 한 그루의 잎을 모두 따자. 이렇게 다 따자. 자, 시험관 두 개에 같은 양의 물을 넣고 그림과 같이 설치하여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자.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의 높이를 재면 됩니다. 자, 추가 물음이 있네요. 시험관의 물에 식용유를 떨어뜨리니까 무엇일까? 아까 양쪽에 식용유 물을 떨어뜨린다고 했죠? 왜? 그렇지. 자, 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서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물의 표면에서 증발하는 거가 있으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차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증산작용만을 위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식용유를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비교하여 관찰하자. 시험관의 물은 어느 것이 더 많이 줄었는가? 어느 것이 더 많이 줄었을까요? 잎이 달린 거겠죠. 왜?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자, 잎이 달린 줄기를 넣은 시험관의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그 까닭은 시험관의 물이 식물의 줄기를 따라 이동하여 잎을 통해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그죠?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난 거죠. 자, 이 실험 결과를 근거로 잎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토의하여 발표해 보자. 자, 잎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식물체 내부에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 다시 말해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자, 잎이 달려 있지 않은 줄기를 넣은 시험관에서는 물의 양이 거의 변화가 없었고, 자, 잎이 달린 줄기를 넣은 시험관에서만 물의 양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봐 잎을 통해 물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갔음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잎이 달린 줄기를 넣은 시험관에서만 물의 양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잎을 통해 물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갔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둡시다. 자, 이제 기공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기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공. 자, 기공은 뭐냐? 주로 어디? 잎의 뒷면 표피에 있는 구멍이에요. 자, 앞면에도 있지만 주로 이제 뒷면에 많습니다. 구멍으로 두 개의 공변세포가 모여서 형성이 됩니다. 자, 공변세포 처음 나오는 거죠? 잘 기억해 둬야 될 용어입니다. 공변세포가 모여서 형성이 됩니다.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과 같은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공입니다. 기공. 자, 도움 영상 같이 보고 이어서 할게요. 자, 잎의 뒷면을 보고 있는 지금 현미경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세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초승달 모양의 세포, 얘를 공변세포라고 하고, 이 공변세포가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고 그렇게 조절이 됩니다. 현미경으로 이동시키면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공변세포고 이 빈 공간이 바로 기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자, 잎의 뒷면을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 보면은, 자, 기공이 열렸을 때는 이렇게 공변세포가 팽창해요. 빵빵해져요. 빵빵해져요. 공변세포는 안쪽 세포벽이 두꺼워요. 두꺼우니까 잘 늘어나지 않겠죠. 바깥쪽 세포벽이 얇아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팽창하게 되면은 바깥쪽이 팽창하면서 이 빈 공간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이 바로
그래서 이 하나의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잘 안 써지네. 공변세포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기공을 만들게 되고, 이 공변세포가 쪼그라들면은 이렇게 쪼그라들면은 이런 식으로 닫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공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자, 잎의 구조, 기공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잎을요, 요 잎을 이렇게 옆으로 잘라가지고 옆으로 본 모습이에요. 여기가 잎의 앞면이 되는 거고, 이쪽이 잎의 앞면이 되는 거고, 자, 이쪽이 잎의 뒷면이 되는 거예요. 그 앞면과 뒷면의 표피세포 사이에는 이렇게 강합성을 하는 엽록체가 많이 들어있는 세포들이 빼곡하게 배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층으로 배열되어 있죠. 자, 여기가 이제 강합성을 주로 하는 그런 세포들이 모여져 있는 세포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듬성듬성 조금 큼직큼직한 세포들이 듬성듬성 있어서 빈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얘도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게 되는 그런 세포들이고요. 그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관이 있어요. 인맥이라고 하는 관이 있는데, 이 인맥은 아래쪽은 그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고요. 체관이라고 합니다. 위쪽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물관, 여기 표시되어 있죠. 위쪽은 물관, 아래쪽은 체관.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따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뒷면에 표피세포들 사이에 중간중간 이렇게 박혀 있는 세포들이 있어요. 마치 입술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쵸? 두 개의 공변세포가 모아져서 기공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은, 자, 우리 다음에 요거 기공 확인해 볼 기회를 한번 가져볼게요. 자, 기공이 열려 있을 때예요. 이렇게 공변세포가 뚱뚱해져가지고 커져가지고 기공이 크게 열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여기는 이제 이 기공이 아까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라고 했죠. 수증기도 드나들고 산소도 드나들고 이산화탄소도 드나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증산작용이잖아요. 여기에서 물이 수증기 형태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좀 공변세포가 작아지고 수축되면은 기공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 출입이 안 되겠죠. 이런 구조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기공이 개폐와 증산작용. 자, 그러면 기공이 어떻게 되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기공이 열려야겠죠. 기공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자, 기공이 닫히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언제 우리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지 살펴보자. 자, 요거를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머리 감죠. 자, 머리 감아요. 자, 머리 축축하게 그냥 그 상태로 오면은 머리도 이쁘지도 않고 또 감기도 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머리카락을 빨리 말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치, 헤어드라이어로 머리 막 말리죠. 자,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다라는 거. 자, 우리가 물을 증발시키는 과정이죠. 자, 우리가 물을 증발시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빨리 증발시킬 수 있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증산작용이 빨리 잘 일어나는 조건을 금방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증발 언제 빨리 일어날까요? 햇빛이 어떻게? 강할 때, 그치? 온도가 높을 때, 우리 머리 말릴 때 찬바람보단 따뜻한 바람으로 말릴 때 머리가 잘 말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세게 불 때, 잘 불 때, 약한 바람보단 센 바람이 불 때 증발이 잘 일어나겠죠? 증산작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습도가 어떨 때 증산작용이 일어날까? 우리 습도가 어떨 때 증발이 잘 일어나요? 습도가 낮을 때. 자, 그래서 증산작용은 바로 여러분들이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다. 햇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바람이 잘 불 때, 세게 불 때. 자, 습도가 낮을 때. 자, 그래서 그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챙겨두세요. 자,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환경 조건. 자, 일반적으로 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바람이 잘 불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다.
이것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비슷하다. 그래서 빨래가 언제 잘 마르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도 같이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증산작용과 물의 이동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잎에서, 자, 잎이 있어요. 자, 잎에서 물이 빠져나가요. 물이 빠져나가요.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죠. 자, 이거를 증산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자,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 잎 안에 있는 물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물이 부족하게 되니까 어떻게? 줄기를 통해서 잎으로 물을 채워주겠죠. 그죠? 그래서 줄기를 통해서 잎으로 다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줄기에 또 물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밑에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미터 되는 나무에서도 물이 잘 잎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식물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잎에 있는 물이 줄어들고 줄어든 물의 양만큼 잎맥에 어디에서? 물관에서 물이 이동하게 됩니다.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자, 요거 잘 알아둡시다. 증산작용 왜 중요하냐? 식물에서 물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물이 필요한 것은 주로 이제 잎에서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하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꼭 필요한 작용입니다. 증산작용,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증산작용이 중요하다. 자, 증산작용은 그렇게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도 되고 또 증산작용으로 인해서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식물체의 수분을 조절해 주는 역할도 해요. 수분 조절. 식물체 내에 수분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물을 갖고 있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요. 수분 조절도 하고 또 온도 조절도 해줘요. 온도 조절. 여러분들 더운 여름철에 길가에 막 이렇게 물 뿌려두는 가게들 있죠. 물을 쫙 뿌려두면 어때요? 물이 이제 더우니까 물이 금방 증발한단 말이야. 물이 증발하면서 어떻게? 주변에 그 열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산작용이 식물체에서 일어나면은 증산작용은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식물체 내에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분체 내의 체온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산작용은 자, 식물체 내에서 물이 이동하는 원동력도 되고 수분 조절도 되고 온도 조절도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스스로 확인 같이 볼게요.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는 현상. 자, 이거 뭐의 정의였다? 증산작용의 정의였죠. 잘 알아두자. 자, 식물 잎의 기공은 두 개의 누구? 봉변세포가 모여서 형성이 된 거다. 자, 일반적으로 잎의 앞면보다 뒷면의 기공이 더 많다. 그죠? 자, 그 까닭은 무엇일지 설명해 보자. 자, 잎이 주로 이제 햇볕을 받는 아주 중요한 역할, 그것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은 기공이 만약에 앞면에 있다 그러면 너무 뜨겁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공이 열려요. 그래서 지나치게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은 잎의 뒷면에 있는데 햇빛을 좀 덜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변에 아무래도 이제 먼지가 많으면 잎 위에 이렇게 가라앉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공을 막아서 우리 증산작용을 못하게 되는 기체 이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육지에 있는 식물들은 앞면보다는 뒷면에 기공이 많아요. 참고로 이제 우리 수생식물 중에서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물 위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잎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식물들도 있죠. 자, 이런 식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잎의 앞면에 기공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뒷면은 물에 닿아 있잖아. 물에 닿아 있으니까 기체 교환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잎의 앞면에 기공이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식물이 땅에 있고 이렇게 이제 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위쪽은 햇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좀 뜨거우니까 뒤쪽에 이제 가려져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당하게 증산작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먼지들이 아무래도 위쪽에 좀 잘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기공이 막힐 수 있으니까 식물이 그렇게 적응해 간 결과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잎의 앞면은 빛을 많이 받아 온도가 높으므로 너무 많은 물이 증산작용으로 빠져나가면 식물체 내에 물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먼지나 빗물이 잎의 기공을 막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왜 뒷면에 기공이 많은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했어요. 자, 식물체 내의 물이 어디를 통해 기공이죠.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공과 증산작용이 어딨나? 여기 있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환경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증산작용 우리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하고 같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빛이 강할 때 맞지? 온도가 높을 때 맞지? 습도가 높을 때 증산작용 잘 일어나요? 아니죠. 습도가 낮을 때 잘 일어나지. 바람이 잘 불 때 기공이 열려 있어야지 증산작용 잘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증산작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증산작용은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기공은 공변세포 2개가 만들어서 생긴 구멍이다 라는 거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햇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바람이 잘 불 때 그리고 습도가 낮을 때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증산작용과 광합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